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으로 이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런 강경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의대생들도 9,000명 가까이 휴학을 신청했고 수업 거부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료가 취소되거나 수술이 연기되거나 환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환자 피해 사례가 100건 정도 육박한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다음 달 진료 예약까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이 줄었고, 그리고 교수도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에 배치한 곳도 있고요. 지금 환자들 불안 커지고 있는데 암 수술이 미뤄졌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 그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병원 전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서 사망이나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서약서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의협 입장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의협 비대위명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업무 개시 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 국가인 줄 몰랐다라는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그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직서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독재 국가 얘기까지 나왔네요. 네. 어쨌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강대강 대치만이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여론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좀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하게 나서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28번이나 만나서 정부와 대화를 했는데 이걸 설득하지 못했다면 정부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좀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게 되는 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자를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정부와 의료계가 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았으면 하고요. 총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끊이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도 있었거든요. 네. 수도권 4곳 그리고 영남권 6곳에서 이 공천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입니다. 이 사람 부산 남을의 박재호 의원, 그리고 부산 북강서갑의 전재수 의원, 또 경기 성남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과 또 경기 의왕 과천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강동 을의 이해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이 아닌 현역 의원들도 좀 포함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재명의 변호사로 유명한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 금천에서 그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도 친명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남양주 갑에서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도 전략공천을 의결을 오늘 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수원무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 그리고 경기 용인시 을의 손명수 전 국토차관, 그리고 대전 유성구 을에는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황정아 박사가 전략공천자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혼란이 가시지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공천이 또 많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갈등 양상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여당인 국민의힘도 아직 고차 방정식을 푼 건 아니라서 갈등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선거는 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서 90점 받아도 상대가 91점 받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딱히 잘하지 않았어도 좀 야권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부지리 효과를 좀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또 개혁신당도
빅텐드를 치다가 좀 쪼개졌잖아요. 이런 상황도 좀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른 전략이나 카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논란은 하위 20%에 대한 통보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하위 20%면 민주당 의원이 뭐 160명이 좀 넘으니까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씩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목소리가 각계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이견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박영진 의원, 윤영찬 의원, 오늘도 김한정 의원이 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죠. 그런 갈등 상황을 국민을 지켜보고 있는 경우고요.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의를 제기했고 어떤 근거를 물었는데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면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원래 규칙이 하위 10%는 컷오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규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만이 더 컸어야 되는데 이 갈등 조정을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둘러싼 공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계파 갈등 측면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민주당에서 이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물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민주당한테는 험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 전 실장 측은 사실상 중성동갑 출마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 의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갖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요. 지금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니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질질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 두 가지 모두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임종석 실장은 뭐 계파 갈등 얘기도 있지만 여당에서 먼저 던진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그 운동권 청산론에 그 구도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를 그곳에 데려오든지 아니면 윤희숙 의원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또 다른 경제 전문가를 붙여서 맞불을 놓던지 이런 전략적인 프레임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현역 평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공관위원장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 비공개 의총에서 공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당내 분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의총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할 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녁 10시에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서울 등 전국 23곳 경선 결과,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되겠네요.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라서 좀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야권의 분열이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 국면이다.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있으니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은 과반은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지금 야권 상황을 보면은 일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대통령은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더 증폭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수를 더 가면서 해외 순방까지 미뤘는데도 그 의견이 조금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 모습이 좀 부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지금 의대 증원 같은 이슈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야권의 분열을 틈타서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가 또 등장했거든요. 이게 뭐 개혁신당에서 뭐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떠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또 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전해진 건데 이 부분도 전혀 무관하진 않아 보입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제든지 다시 합류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속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제든 통합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기를 뭐 기대하면 기대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뭐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떠나기로 한 결심한 이낙연 대표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니까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3지대의 기대감을 나타냈던 국민들을 향해서 어찌됐든 열려있는 메시지를 뭐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네. 개혁신당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좀 자격을 갖췄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했었고 그게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다만 그것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좀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성공을 좀 바라기 때문에 이 통합을 통해서 세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좀 나온다고 해요. 그런 네. 차원에서 좀 과제가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과제는 좀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나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좀 그러길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딱 6글자로 답변하더라고요. 어수선하죠, 뭐. 네. 이게 첫 반응이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우울하거나 한 분위기는 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좀 비판을 하고 떠났지만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되는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최고위 표결 자체가. 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합류한 분들이 더 많았음에도 표결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좀 의미 부여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개혁 과제를 좀 속도감 있게 발표하고 당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뛴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요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얘기는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설 관련 재난 안내 들어와서 전해드릴게요. 수도권과 강북, 경북,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안전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끄러움 사고가 우려되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젖은 노면에서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골목길이나 경사진 도로에서는 빙판길이 예상되니까 미끄러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는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쌓인 눈 미리 치워주시고 붕괴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맹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